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싶은데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울 때 서울의 고궁을 찾게 되는데요.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의 경복궁을 산책하며 옛 선조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새소리와 함께 편안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네를 아내로 맞은 선비. 옛날에 한 선비가 고향을 떠나 한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그 선비는 여러 차례 과거에 떨어졌어요. 다음번에는 꼭 장원급제를 하여 부모님과 형제를 기쁘게 해주고 말겠다. 선비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전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고향에다 돈을 보내달라는 소식을 보냈어요. 소식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나도 부탁한 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공부에 열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고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서둘러 뜯어보았습니다. 뭐야, 돈을? 집에서 보낸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기쁜 소식을 적어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지요. 오랫동안 학비를 대다 보니 농가 밭을 다 팔게 되어 이제는 집안 식구들도 굶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선비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내가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는 바람에 집안까지 망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디쯤 오다 보니 큰 연못이 나타났지요. 선비는 연못가에 앉아 아픈 다리를 쥐다가 문득 마음 약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망하게 만든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님과 어머니 그리고 형제를 대하겠는가. 차라리 이 연못에 붕덩 빠져 죽는 것이 마음 편하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선비는 자기가 죽으면 크게 슬퍼할 부모님과 형제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연못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광. 온 세상을 뒤엎을 듯이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연못 한가운데로 길이 났어요. 그리고 그 길이 끝나는 곳에 어여쁜 한 아가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선비에게 아가씨는 손짓을 하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리로 오세요. 어서 이리로 오시라니까요. 어서요. 선비는 그 아가씨를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어요. 도깨비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떠냐. 나는 기왕 연못에 빠져 죽으려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선비는 연못 한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어여쁜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선비가 아가씨 앞에 도착하자 잠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길쯤 되는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더니 잠시 후 눈앞이 다시 밝아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살펴보니 선비가 서 있는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옆에는 아까의 그 어여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가씨가 선비를 방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은 온갖 값진 가구들로 잘 갖추어 있었지요. 선비는 방 안을 휘둘러 보며 이곳이 바로 저승이라는 곳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때 아가씨가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공부도 많이 하신 선비 같은데 무슨 괴로운 사정이 있기에 연못에 빠져 죽으려고 하셨어요? 예, 나는 과거에 여러 차례 떨어진 하찮은 사람입니다. 선비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다 말했습니다. 선비의 얘기를 다소곳이 다 듣고 난 아가씨가 다시 말했어요. 그렇게 약한 마음을 먹으면 되나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과거를 볼 수가 있는 젊은 나이가 아니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을 각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힘내세요. 선비는 아가씨의 얘기를 듣는 동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른다고 크게 뉘우쳤지요. 아가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편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서 푹 쉬세요. 이곳은 저승이 아닙니다. 아가씨는 끼니마다 맛있는 반찬을 마련하여 푸짐한 상을 차려서 선비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기름진 안주에 술상을 보아놓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가슴 속에서는 부모님과 형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런 채로 며칠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가 선비의 그러한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요? 선비가 궁금한 눈빛으로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가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재물을 보냈으니까요.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제 집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여 내년에는 꼭 급제하도록 하세요.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후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걱정 마시오. 그럼 약속한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소. 그날부터 선비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노는 시간은 물론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어요. 선비가 이토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이듬해 나타나게 되었지요.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물론 아가씨도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과 형제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나요?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싶지만 당신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꼭 돌아오신다는 약속만 하시면 되세요. 저는 당신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어요. 오늘부터 보름 후 이 시간까지 틀림없이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꼭 돌아오셔야만 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입게 되니까요. 꼭 돌아오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소. 그러면 집으로 떠나셔요. 선비는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가씨의 얘기대로 집안은 살림이 아주 넉넉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처럼 집안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선비는 부모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농밭을 다 팔고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뒤주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고 헛간에는 뗄나무가 높이 쌓여 있었으며 문갑 안에는 보물이 가득 담겨 있었단다. 하느님께서 도우신 거야. 그렇지 않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선비의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도 어떤 고마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만 열중하여 금년에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장하다. 이제야
소원을 이루었구나. 하느님이 우리 집안을 도우신 거야. 선비의 얘기를 다 들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기쁨은 이 세상 무엇에도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의 집에서는 큰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도 빠짐없이 찾아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춤과 노래를 즐겼지요. 산을 넘어야 하는 마을, 강을 건너야 하는 먼 마을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모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선비가 아가씨에게로 돌아갈 날이 다 되었지요. 선비는 부모님과 형제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집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약속한 일이 있어서 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집 걱정은 말고 몸 건강하여라. 선비가 집을 떠나 얼마만큼 와서 지친 다리를 쉬게 되었어요. 그곳은 높은 고개마루였지요.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 뭐예요. 얼마 동안 잠이 들어 있던 선비는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아니, 아버님이 웬일이십니까? 선비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선비를 깨운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내게 당부할 얘기가 있어 급히 뒤따라왔다. 당부할 말씀이라니요? 내가 지금 가려는 곳이 저 산 너머에 있는 큰 연못 아니냐? 아니, 아버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연못과 거기 살고 있는 아가씨에 대한 얘기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비밀을 자기 아버지가 알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 아는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며 씩 웃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지 낯설고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선비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이 애비의 말을 명심하고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론 나 또한 죽게 된단다. 알았느냐?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연못에 도착하게 되면 그 아가씨가 반갑게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때 너는 웃으며 너를 반기는 그 아가씨의 얼굴에다 돼 하고 짐을 3번 뱉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
어째 대답이 없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서 가거라. 선비는 부지런히 걸어 마침내 연못에 이르렀어요. 연못가에 이르자 전처럼 연못물이 갈라지고 큰 길이 트이는 거였지요. 그리고 그 예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가씨는 반갑게 선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저야 별일 없이 지냈지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는 중 무슨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이상한 일? 네. 아가씨의 물음에 선비는 가슴이 찔끔했어요. 선비는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자 아가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만났소. 선비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힘없이 그렇게 말했지요. 당신 아버님께서 내 얼굴에 침을 3번 뱉으라고 시켰지요? 선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대답도 못하고 아가씨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다시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지요? 아무리 아버님이 시키는 일이라 해도 내가 어찌 당신의 그 고운 얼굴에다 침을 뱉을 수가 있느냔 말이오. 더구나 나는 당신 때문에 목숨을 구했으며 또 당신 덕으로 과거에 장원 급제까지 하지 않았소. 어디 그뿐이오. 우리 부모님과 내 형제가 잘 살게 된 것도 다 당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어찌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선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저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까 당신이 이리로 오다가 만난 그 사람은 당신의 아버님이 아니어요. 그럼 누구요? 이 연못에 사는 천년 묵은 구렁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까 만난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구렁이였어요. 아니, 이럴 수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버지가 틀림없었소. 선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그런데 왜 내게 나타난 것이오? 당신은 그 까닭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고 말고요. 그 구렁이가 당신의 아버님으로 둔갑해서
날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실은 나도 사람이 아니어요. 나는 이 연못에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며 1000년 동안 살아온 지네랍니다. 당신이 지네라고?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을 가다듬고 아가씨를 바라보았지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지네라니 선비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정말 지네라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저는 당신같이 약속을 중히 여기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나아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선비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자, 그럼 어서 이곳을 떠납시다. 그럴 순 없어요. 그 구렁이의 회방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둘이 다 목숨을 잃게 되지요.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제가 구렁이와 싸워서 이겨야만 해요. 제가 싸우는 동안 당신은 이 방 안에 엎드려서 꼼짝도 마셔야 해요. 만약 당신이 밖으로 나온다거나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요. 제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방 안에 그대로 엎드려 계셔요. 네? 알았소. 몸 조심하오. 선비는 밖으로 나아가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시킨 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잠시 후 천지를 뒤엎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뿐만 아니라 금방이라도 집이 무너질 듯이 마구 흔들렸지요. 그러한 소란이 1시간이나 가깝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잠잠해졌지요. 이제 싸움이 끝난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누가 이겼을까? 지네? 아니, 집사람이 이겼어야 되는데. 선비는 방바닥에 엎드린 채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지네가 구렁이에게 졌을까? 이겼다면 이렇게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리가 없는데. 선비는 아직도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린 채 계속 구렁이한테 지네가 이겼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렇게 빌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지네는 좀처럼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하여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구렁이에게 진 모양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리가 없지. 선비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어요.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지요. 선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때 선비의 눈에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가씨는 마당에서 무엇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선비가 문틈으로 내다보는 그 순간 깜짝 놀라 열심히 움직이던 손놀림을 멈추고 말았어요. 그녀는 그때까지 그 숱한 지네발을 몸속으로 쑤셔 넣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느라고 구렁이와의 싸움이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문틈으로 내다보았을 때는 그 많은 발을 다 감추고 맨 위에 왼쪽 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뭘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도 밖을 내다보시다니. 조금만 더 참으셨더라면 이발까지 모두 다 감추었을 텐데. 아가씨는 왼쪽 겨드랑이에 매달린 지네발을 가리키며 탄식을 하는 거였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이 지네발 하나를 감추지 못했고, 감추지 못한 이 지네발 때문에 당신에게 버림받게 되었어요. 내게 버림을 받게 되다니. 겨드랑이에 지네발을 달고 있는 나를 징그러워서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버림받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아가씨는 겨드랑이에 매달린 지네발을 만지며 슬피 울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나는 당신 겨드랑이에 달린 지네발이 조금도 징그럽지 않소.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당신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안심하시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며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의 은인이요. 그러한 당신을 내가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단 말이오. 자, 어서 울음을 거두시오. 그제서야 아가씨는 울음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지네발을 저고리 속으로 감추었지요. 이거 보시오. 이렇게 저고리를 입으니 감쪽 같잖소. 누가 당신 겨드랑이에 지네발이 달렸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오. 자, 우리 어서 갑시다.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과 내 형제가 당신을 환영할 것이오. 선비는 아가씨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선비의 얘기대로 그의 부모님은 아가씨를 무척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도 아가씨를 반기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절 받으셔요. 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란 말이냐. 선비는 그날부터 부모님을 효정스레 받들고 아내와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집안이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자비가 제자비.
옛날 북쪽 지방에 살던 한 사람이 돈을 좀 벌어보겠다며 객주집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 으슥한데 먼 길을 가는지 꽤 두둑한 보침을 짊어진 손님 하나가 그 객주집에 들게 되었지요. 주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는 깨끗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천천히 식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주인이 밥상을 놓고 나오려고 할 때였어요. 여보시오, 주인장. 손님이 주인을 불러 앉혔습니다. 뭐, 더 필요한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손님이 손사래를 치며 보찜을 불러 돈다발을 주인에게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장, 다른 게 아니고 이 돈을 좀 맡아 주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시오. 아니, 이 많은 돈을 왜 제게 맡기십니까? 꽤 많은 돈에 눈이 휘둥그레진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좀 자고 싶은데 내 이 돈다발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겠소. 그러니 주인장께서 하룻밤만 맡아주시면 네, 아주 고맙겠소. 예, 맡아드리고 말곱쇼. 주인은 손님이 맡긴 돈다발을 아기를 안듯 소중하게 안아들고 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웬 돈이에요? 큰 돈을 본 주인의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손님이 내게 맡긴 돈인데 농안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도록 해요. 그나저나 이게 얼마나 되는 거래요? 주인의 아내는 호들갑을 떨며 남편이 시키는 대로 농안에 돈을 넣어두고 단단히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여보, 저 손님은 장사를 하러 가신답니까? 바느질을 하던 주인의 아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글쎄, 모르겠는걸. 에구구, 저렇게 큰 돈이 우리 수중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다시 주인의 아내가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주인의 마음도 아내와 똑같았지요. 저게 다 내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리에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던 주인의 눈은 자꾸만 농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주인의 머릿속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던 욕심이 사납게 일어나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얼마 후 주인은 좋은 수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장 호박씨를 대때쯤 구해오구려. 갑자기 웬 호박씨 타령이에요? 글쎄, 내가 다 쓸 때가 있어 그러니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좀 구해와요. 대체 어디에다 쓰려고 그렇게나 많이 구해오라는 거예요? 아내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아, 글쎄 돈이 생기는 일이요.
큰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주인은 아내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귓속말로 이렇게 소근거렸습니다. 호박씨를 먹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 돈다발을 맡긴 손님에게 호박씨를 까서 대접하면 그걸 먹고 분명 돈다발을 잊어버리고 갈 거야. 그렇게 되면 저 돈은 우리 것이 되는 게지. 주인은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 것처럼 신이 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호박씨를 먹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요? 아내는 설마하면서도 남편의 재촉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며 호박씨를 구해왔습니다. 객주집 주인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호박씨를 까라고 독촉했지요. 그러고는 까놓은 호박씨를 가지고 손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손님, 심심하실 텐데 이것 좀 드셔보십시오. 아니, 이게 웬거요? 그렇지 않아도 입이 심심했던 손님은 주인이 권하는 대로 호박씨를 먹었습니다. 거참, 먹을수록 고소하구려. 호박씨를 많이 먹으면 무병장수를 한답니다. 더 있으니 양껏 드십시오. 가족들이 손톱에 피가 나도록 깐 호박씨를 손님에게 전부 대접한 주인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았어요. 밤새 주인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사기도 했다가 창고에 가득 쌀가마니를 들여놓기도 했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고 꼬박 뜬 눈으로 보내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돈다발을 맡긴 손님은 일찌감치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더니 곧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주인장, 덕분에 하룻밤 잘 묵어갑니다. 아이고, 예. 손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던 주인은 곧 있으면 자기 것이 될 돈다발을 떠올리며 허리를 굽혀 대답했습니다. 그럼 주인장, 어제 내가 맡긴 돈을 주십시오. 손님은 돈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예?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전신에 맥이 빠져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했습니다.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아내도 맥이 쑥 빠져버리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손님이 돈다발을 찾아가지고 대문을 나서자 아내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밤새 호박씨를 깠구만. 있긴 뭘 잊어요. 주인은 멍청하게 손님이 간 길 쪽을 바라보다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있긴 잊었군 그래. 그게 뭔데요? 우리 밥값을 잊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비가 제자비로 됐구먼요. 기가 막히다는 듯 아내가 말했습니다. 주인은 껄껄 웃으며 남의 돈을 공짜로 얻으려고 했던 일을 반성하게 되었답니다. 남자비가 제자비란 속담은 남을 해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해를 입는다는 이야기랍니다. 머리 9 달린 괴물. 옛날에 구월산이라는 깊은 산 속에 머리가 9개나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9인 이 괴물은 코가 9개, 입도 9개가 있었고 눈과 귀는 각각 18개나 되었어요. 그 덕분에 괴물은 냄새도 금방 맡았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잘 보았으며 집중하면 들을 수 없는 조그만 소리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힘은 또 얼마나 세고 성격이 사나운지 사람들은 감히 괴물에게 대적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요. 괴물은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양식이나 금은보화를 빼앗는가 하면 여자들을 함부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 괴물이 나타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했습니다. 오죽하면 괴물 이야기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려 꼼짝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실수라도 괴물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화들짝 놀라 펄펄 뛰었습니다. 아우, 구월산 괴물 이야기라면 하지도 마시오. 괜히 그랬다가 오늘 밤 찾아올까 무섭소.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해도 그 괴물을 얻지 못할 거요. 아마 이 세상에 그 괴물을 상대할 만한 인물은 없을 것이요. 그러던 괴물은 이제 궁궐에까지 나타났어요. 괴물은 임금이 제일 사랑하는 공주를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많은 무사들이 모두 달려들어 이 엄청난 괴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괴물의 엄청난 힘을 당할 방법은 없었어요. 당장에 알아놓은 임금은 오랜 고민 끝에 이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무사히 공주를 구해온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전부 들어주겠노라. 그러자 상을 노린 많은 사람들이 괴물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모두 괴물에게 잡혀 죽고 말았어요. 괴물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더욱더 심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도 괴물을 붙잡겠다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임금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때에 한 젊은이가 임금 앞에 나섰습니다.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주야로 임금님을 걱정하게 만드는 괴물을 반드시 없애고 오겠습니다. 그래, 만약 내가 성공하고 돌아온다면 공주와 결혼시켜 줄 것이다. 임금은 그렇게 약속하고 그에게 무사 셋을 딸려 보냈습니다. 젊은이는 무사들과 함께 괴물의 소굴을 찾아 구월산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괴물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젊은이는 커다란 나무 아래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러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너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내가 찾는 괴물은 이 산의 맞은편 산속에 있다.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드러내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을 게다. 잠에서 깬 젊은이는 서둘러 무사들과 함께 산신령이 가르쳐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젊은이는 무사들과 힘을 합쳐 바위를 드러냈어요. 그러자 곧 땅속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아, 바로 여기입니다. 이리로 내려가면 분명히 괴물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무사들과 함께 새끼줄을 길게 꼬고 그 끝에 광주리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사들에게 광주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괴물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어요. 하지만 3명의 무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아무도 내려갈 생각을 안 했어요. 할 수 없이 젊은이가 직접 땅속 구멍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는 바구니를 타고 구멍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니 주위는 점점 밝아지고 곧 환한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땅에 닿은 젊은이는 입을 쩍 벌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았지요. 넓은 마당 한가운데 대궐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젊은이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기와집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는 후다닥 우물가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왔지요. 그러고는 바가지로 물을 퍼 담으며 이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보고 싶은 아버님, 안녕하신지요? 제 걱정을 하시느라 병이라도 나신 건 아니신지요? 젊은이는 재빨리 버들잎을 한 줌 따서 우물에다 뿌렸어요. 그러자 여자는 곧 어디서 버들잎이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아래로 내려와 공주를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렸지요.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만으로는 괴물을 물리치기 힘들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공주는 집 뒤에 있는 텃밭으로 젊은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팔뚝만한 물을 하나 쑥 뽑아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100년 묵은 동삼입니다. 드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동삼을 먹자
갑자기 젊은이는 온몸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하더니 곧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나를 괴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젊은이는 공주를 따라 괴물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드렁드렁, 쿨쿨, 덜컹덜컹. 괴물이 코를 골 때마다 대들보와 방문이 심하게 들썩거렸어요. 젊은이는 곧 칼을 꺼내어 9개의 머리 중에 제일 큰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잘린 괴물의 머리는 방 안을 뱅글뱅글 돌다 천장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만드냐? 네, 곧 너를 한 입에 삼켜 버릴 테다. 그러더니 괴물의 머리는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얼른 공주는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서 재를 꺼내 잘린 괴물의 목에 물었어요. 그러자 괴물의 머리에는 목에 붙지 못하고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젊은이는 여러 번 칼을 휘둘러 나머지 8개의 머리도 모두 잘라냈어요. 그러면 공주는 재빨리 목 위에 재를 뿌렸지요. 너 같은 놈에게 당하다니 분하구나. 괴물은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곧 죽어버렸습니다. 젊은이는 공주와 함께 무사히 궁궐로 돌아갔어요. 임금과 백성들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약속대로 젊은이를 공주와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공주와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백일홍 이야기. 옛날 어느 해안 지방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1년에 한 번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상을 차리고 마을의 안녕을 기도했지요. 그리고 작은 배에 예쁜 처녀를 실어 제물로 삼아 바다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근처 바닷속에 사는 무서운 괴물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이 지방에는 사나운 바다 괴물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예쁜 처녀를 마구잡이로 잡아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큰 제사를 지내고 처녀 하나를 제물로 바쳐 바다 괴물의 행패를 줄여보고자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처녀를 제물로 바친 이후에는 거짓말처럼 바다 괴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해에도 곧 제사를 지낼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사를 준비하는 한편 제물로 바칠 처녀를 뽑았습니다. 뽑힌 처녀는 마을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몽실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몽실이네 가족들은 매일같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기만 했지요. 그날도 몽실이는 우물가에서 엉엉 울며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늙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할꼬?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선비가 무슨 일인가 싶어 몽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리 우십니까?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몽실이는 눈물을 닦으며 자기는 곧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질 거라고 대답했지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못된 바다 괴물을 무찌르고 아가씨와 마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곧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처녀 대신 배를 타고 바다로 가겠습니다. 선비는 용감하게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도 말아요. 이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긴 하시오. 당신 같은 젊은이는 상대도 되지 않소. 괜히 명언만 재촉할 뿐이니 가던 길이나 가시오. 사람들은 선비가 잘못 나섰다가 행여 마을에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겁부도 내십니까? 제가 기필코 그 괴물을 없애고 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용기에 감동해 마침내 허락을 하였어요. 드디어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출발하기 전에 몽실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괴물과 싸워 이기면 100일 후에 흰 돛을 달고 지면 붉은 돛을 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날부터 몽실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다가 멀리까지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 선비가 무사히 돌아오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가 꼭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선비는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높은 파도와 함께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큰 괴물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괴물을 상대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싸움은 밤낮으로 계속되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 어느덧 99일째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있는 힘껏 괴물의 목을 향해 칼을 던졌어요. 선비가 던진 칼은 괴물의 몸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았던 괴물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곧 잠잠해졌고 괴물의 피로 붉게 변해갔어요. 한참을 지켜보던 선비는 마침내 괴물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깊은 마음에 급히 흰 돛을 달아올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해냈다. 빨리 돌아가자. 선비가 잠시 방심하는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괴물이 피를 쏟으며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았어요. 그 바람에 흰 돛은 붉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긴장했던 젊은이는 하얀 돛이 붉게 물들었다는 것도 모른 채 서둘러 배를 몰았지요. 드디어 100일이 되던 날 멀리서 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몽실이는 가슴을 졸이며 돛의 색을 살폈어요. 점점 다가오는 배의 돛은 붉디 붉었습니다. 선비님, 저 때문에. 붉은 돛을 본 몽실이는 울다우다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선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무척 슬펐습니다. 이듬해 몽실이가 선비를 기다리던 언덕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웬 꽃이야?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붉은 꽃을 100일 동안 선비를 기다리다가 죽은 몽실이를 생각하며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